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에는 우리 2회 데뷔로 업로드했던 회로 이론 및 제어공학에 있어서 연습 문제 20문항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반파 대칭의 외형파에 포함되는 고조파는? 하고 물었습니다. 실상 이 문제는 꽤나 간단한 문제죠. 우선에 우리가 요거는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으로 우리가 배운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죠. 대칭성 비정연파. 자, 여기에 대한 종류를 대표적인 4가지 한번 적어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정연대칭, 즉 다르게 기함수파. 다음으로 반파 정연대칭, 그 다음으로 예연대칭, 다른 말로 우함수파. 자, 그리고 반파 정연대칭. 그리고 간혹 또 언급이 되는 게 이에 따른 이 조건식 고르는 것도 나오죠. 그래서 한번 상기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정연대칭으로 나타나는 비정연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계를 가질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으로 여현대칭부터 보겠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반파 정연대칭과 반파 여현대칭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조건식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상기시켜 봤습니다. 자, 근데 실상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실적으로 이런 함수들에 있어서 존재하는 항 요것만 알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정연대칭으로 나타나는 고조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사인 함수에 있어서 기분파와 모든 고조파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반파라고 하는 것은 실상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반파하면은 홀수파로만 구성이 되더라. 요거 좀 떠올려 주시고요. 근데 실상 이 홀수파에는 기분파도 포함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고조파 분을 따진다면 정확하게 홀수 고조파를 갖더라. 자, 그 다음에 여현대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과 좀 특이하게 이 친구는 직류분을 갖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코사인, 기분파와 고조파를 갖더라. 자, 그 다음에 반파 정연대칭, 얘는 일단 기본적으로 홀수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코사인, 기분파, 물론 얘도 일단 홀수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조파분으로 분류를 하면 홀수 고조파가 있더라. 그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한번 다 언급을 해봤는데 실상 여기에서 필요한 내용은 그냥 단순히 반파 대칭에 대한 걸 물었기 때문에 반파 대칭 같은 경우에는 홀수 고조파만을 포함하고 있네요. 요것만 알면 끝나는 문제죠. 그래서 1번, 2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짝수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답은 3번 이렇게 간단히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같은 장 R옴 6개를 사용해서 그림과 같이 결선을 하고 대칭 3상전압 V볼트를 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 I는 몇 암페어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I를 찾아보면 여기에 있죠. 즉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이 델타 결선 내부에 흐르는 상전류 I 요 놈이 될 겁니다. 자, 근데 실상은 우리가 이 상태 그대로 해석을 해서 얘를 구하기에는 굉장히 괴로울 겁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안내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 전류를 보다 쉽게 해석을 하기 위해서 도려내기 위해서 이 델타 부분을 Y로 등가 변화시켜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때 필요한 개념이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 델타 결선에 있어서 각 상을 이루는 저항이 있고 얘를 R 델타라 쓰겠습니다. 그 Y 결선도 각 상을 이루는 저항이 있을 거예요. 이들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이처럼 각 상에 있어서 저항값이 동일할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저는 보통 간단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 일단 보면요. 델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짝대기 3개가 뭉쳐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Y는 각각으로 퍼져나가는 형태예요. 다르게 말하면 이 뭉쳐 있는 짝대기가 개별적으로 나뉘어져서 뻗어나가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간단히 이 뭉쳐 있는 것을 각기 나누어 주면은 이렇게 뻗어나가더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리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Y 형태로 등가 변환시킨 회로를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상태에서 실상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처음에 제시된 것과 같은 R이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등가 변환시킨 부분은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이 개념을 토대로 보면은 지금 입장에서 델타 결선을 이루고 있는 저항값이 R이기 때문에 Y 결선 기준에서는 3분의 1R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이 Y 결선 각 부분에 흐르는 전류를 뽑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는 상관에 걸린 전압 V가 있더라.
자, 그리고 여기서 이것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 Y결선 같은 경우에는 실상 선전류나 상전류나 같아요. 자, 그리고 전압은 이런 관계가 있어요. 자, 그럼 볼게요. 물론 우리가 지금 등가 변환을 해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실상 이런 조건을 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각 부분에 있어서 이 두 개를 합하면 전체 한 부분에 대한 저항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저항을 가지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여기에 흐르는 상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실상 이 Y결선 기준의 상전류가 아니라 델타 결선 기준의 상전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우리가 이 관계를 토대로 실상 Y결선 같은 경우에 여기 흐르는 전류나 여기 흐르는 전류나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처음 회로와 지금 회로를 비교를 하면 실제 달라진 부분은 이 부분만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적으로 요 밖에 이 결선된 부분 말고 이 밖의 조건은 처음과 같기 때문에 실적으로 여기 흐르는 이 전류가 여기 흐르는 전류와 같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Y결선 기준으로 먼저 상전류를 계산한 다음에 선전류를 여기 그대로 취급을 해서 다시 상전류 구하는 형태로 얘를 뽑아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우리가 한 가지 더 떠올려야 되는 것은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선전류가 상전류에 비해서 루트 300 크더라. 요거 하나 떠올릴 필요가 있겠죠. 그럼 다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델타 결선에서의 상전류는 루트 3분의 IL. 자, 그럼 일단 요거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자, 다시 얘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합한 상태로 표현을 하면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 흐르는 전류, 즉 Y결선에 있어서 상전류를 따져봅시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는 저항이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상전압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제시된 것은 여기 보시면 선간전압이 V로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상전압은 이 관계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에다가 그대로 넣어 봅시다. 자, 항상 기준으로 봤을 때 저항은 3분의 4R이요. 그 다음에 전압은 루트 3분의 V요. 요거 우리가 좀에 정리를 하게 되면 4루트 3R분의 3V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리고 편의상 우리가 이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3을 곱해서 분모의 유리화를 조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상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4분의 루트 3 R분의 V요. 자, 지금 요 놈은 뭐다? Y결선 기준에서의 상전류가 되더라. 근데 실상 다시 이 특성에 의해서 여기 흐르는, 즉 이 선에 흐르는 전류 값도 이 값이 되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뭐가 된다? 4R분의 루트 3V요. 그러면 이제 끝났죠? 자, 요 놈은 선전류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 넣으면 끝이 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넣겠습니다. 루트 3분의 1에다가 요 놈을 별도로 4R분의 루트 3V요. 그럼 여기서 이 친구 약분이 되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은 4R분의 V 요 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델타 Y 등가 변환과 각 결선 간에 있어서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선로의 단위 길이당 저항, 인덕터스, 누설, 컨덕터스, 정전 용량을 각각 RLGC라고 하면 전파 정수라고 물었습니다.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히 뭐 계산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관계식을 고르라고 하는 간단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전파 정수 감마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루트 직렬 임피던스와 병렬 어드미터스의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직렬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R 더하기 J 오메가 L로서, 그 다음에 병렬 어드미터스 같은 경우에는 G 더하기 J 오메가 C로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은 바로 2번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상전압이 120V인 평형 3상 Y결선의 전원에다가 Y결선 부하를 도선으로 연결을 했답니다. 도선 임피던스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부하의 임피던스는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할 때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약 몇 볼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조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이런 겁니다. 우선적으로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조건을 회로적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전원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여기를 부하라고 놓겠습니다. 우리가 한상 기준으로 표현을 하면 여기 전원에다가 상전압이 120V예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선의 임피던스는 1 더하기 G. 그 다음에 부하의 임피던스는
20 더하기 j 의 10이래요.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면 이 전류와 이 저항을 곱하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되겠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부하 전류를 도출해서 계산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봤을 때 전원 전압이 이놈이고요. 이 회로의 전체 저항은요, 얘와 얘를 합함으로써 도출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실상 이 회로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자 보세요. 일단 Y계선 같은 경우에는 물론 선전류나 상전류나 같습니다. 그치요? 근데 지금 제시된 것 자체가 상전압이고요. 그리고 임피던스들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딱 상의 조건 가지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일단 얘를 묶으면 실제 부하 입장에서 나타나는 전체 저항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유효분 두 개 더하니까 21력. 네, 무효분 두 개 더하니까 제11력. 그쵸? 그러면 단순히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전체 저항 21 더하기 j 11분의 상전압. 그쵸? 그러면 자 보세요. 일단은 제가 여기서 더 이상 계산하지 않고 일단 이렇게만 놔두겠습니다. 이것 자체가 뭐가 된다? 아,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된다.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따지려면 앞에 했던 것처럼 이 전류와 부하 저항만 곱하면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최종적으로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요, 이 값과 이 값을 곱하면 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산기에다가는 그냥 이렇게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아, 물론 계산기에 넣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겁니다. 21 더하기 11i 분의 120 곱하기 20 더하기 10i요. 컴플렉스 모드 하셔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답 바로 나오실 겁니다. 그래서 실상 우리가 계산기를 넣어서 는 버튼 누르게 되면 아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지금 보기를 보면 극좌표 형식으로 물어보네요. 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요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딱 계산기를 가지고 요렇게까지 푸셨다면 여기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계산기에 Shift 있죠? Shift 눌린 다음에 2번을 눌립니다. 그러면 1, 2, 3, 4에서 여러가지 모두 변경하는 게 나올 거예요. 3번을 보시면 아마 이런 모양이 있을 겁니다. 이거 자체가 뭐겠습니까? 극좌표 표현이다 라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3번 체크하신 다음에 다시 는 한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계산기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답을 뱉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이놈과 근사한 수치인 3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 처음으로 부하 전류를 계산해서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방법 말고 또 어떠한 방법이 있느냐. 자, 여기다가 두 번째 안내드리겠습니다. 전압 분배 법칙을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여기 있는 회로를 보면 실상 여기 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이 선로 저항과 즉 도선의 저항과 부하에 대한 저항이 직렬로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 직렬 회로에서는 전압 분배 법칙이 이루어져요. 저 요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요거를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 봅시다. 자, 막바로 부하에 대한 저항값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전압 분배 법칙은요, 일단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직렬로 접속된 두 저항의 합 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저항값, 그리고 여기다가 전체 인가되는 전압을 걸어주면 되더라. 이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전압 분배 법칙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계산기에 그대로 넣으시면 계산기에서는 또 요 값을 그대로 뱉어낼 겁니다. 그럼 다시 한 번 더 이 과정을 밟으면 이렇게 하시더라도 답은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 좀 잘못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더라도 답은 3번 고를 수 있더라. 그래서 일단은 제가 뭐 두 가지 방법을 제시를 한번 해드렸는데, 혹시나 시험장에 갔을 때는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 두 개 중에 한 가지를 가지고 맛있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3상회로에서 전의 상전압이 200V이고 부하 한상의 임피던스가 이렇게 주어질 때 선전류는 몇 암페어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단 전원과 부하 모두 평형 델타 결선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제시된 조건에 있어서 보면 상전압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 임피던스를 가지고 우리는 실상 상전류를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물어보는 것은 선전류죠. 그러면 요거를 조금 미리 파악을 해 놓겠습니다. 델타 결선에 있어서 선전류는 루트 3
상전류가 되더라. 그리고 위상까지 고려하면 마이너스 30도요. 그럼 일단은 우리가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얘를 먼저 구한 다음에 요것과 요거를 고려하면은 실제 우리한테 필요한 답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바로 이렇게 들어가 볼게요. 자, 이놈을 구하기 위해서 부하 한상에 대한 임피던스를 그대로 넣습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상전압. 자, 이렇게 놓으면 어쨌든 이 값 자체는 이제 상전류 값이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얘를 여기에 바로 접목한 형태로 좀 더 정확하게 쓰면은, 자,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일단 계산기에 넣는다라고 치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쨌든 루트 3과 마이너스 30도를 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루트 3에 저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계산기에 치시면 일단 첫 번째로는 복소수 형태로 나올 건데, 지금 요구하는 것은 극좌표 형식입니다. 그럼 앞에 했던 대로 Shift 2번 누르신 다음에 극좌표 형식으로 변환을 하게 되면은 계산기에서는 대략 이런 값을 뱉어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4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 문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비정연파 기전력 및 전류에 대한 평균 전력을 구하면 몇 와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즉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뭐다? 유효 전력이더라. 그치요? 자, 일단은 실상 비정연파 전압과 전류가 나와 있으면요,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분을 가지고 전력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파, 기본파, 제상고조파, 제상고조파, 제오고조파, 제오고조파 모든 요소가 각각이 다 있습니다. 그럼 각 성분에 대해서 우리가 싹 다 이 평균 전력을 뽑아내 봐야겠죠. 자, 그럼 여기서 물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키겠습니다. 평균 전력, 다르게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압의 실업값, 전류의 실업값을 곱한 다음에 코사인 역률각 해주면 됩니다. 특히나 이때 이 세타는 전압, 전류의 위상차라는 거 체크하셔야겠죠. 요거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놓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파 성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유효 전력 어떻게 됩니까? P1이라고 씁시다. 자, 요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 두 개만 따지면 되겠죠. 근데 요 앞에 있는 것은 익히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최대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효값으로 바로 바꾸면 루트 1로 나누어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끝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코사인 전압 전류 위상차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 얘들 같은 경우에 보시면 기본파 기전력 같은 경우에 얘는 위상이 0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놈 전류 같은 경우에도 0이네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두 놈의 위상차는 없네요. 그럼 코사인 0도 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물론 이 코사인 0 하면 1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기본파 성분에서 나타나게 되는 전력은요, 1000W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3고조파 성분에 의한 전력 한번 뽑아내 봅시다. 자, 똑같이 이제는 우리가 이놈과 이놈을 따지면 될 거예요. 자, 근데 일단 앞에 있는 요거는 좀 치울게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요, 요놈의 실효값이 필요한데, 물론 우리가 실효값 쓰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전류의 실효값 같은 경우에는 루트 2분의 10. 자, 그리고 일단 역률까지도 취해 봅시다. 일단 보시면 전압 기준에서는 위상이 30도, 전류 기준에서는 위상이 마이너스 30도입니다. 그럼 실상 이 두 놈 간의 위상차는 얼마겠습니까? 그렇죠. 60도 되겠죠. 그렇죠. 간단하게 뭐 30도 그리고 마이너스 30도 차 하면은 60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제3고조파 기전력 앞에 부호가 뭐다? 마이너스더라. 그래서 실상 이놈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때리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25와트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제5고조파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각 전압과 전류의 실효값부터 표현을 하게 되면 어잉? 2죠. 루트 2분의 5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코사인 전압과 전류 위상차를 따져야 되는데 보니까 전압은 45도, 전류는 마이너스 45도입니다. 그럼 실상 둘 간의 위상차는 90도 되겠죠. 근데 요 같은 경우에는 끝났습니다. 왜? 코사인 90도 하면 0이잖아요. 그래서 실상 제5고조파에 대한 전력은 없더라. 끝이죠. 그러면 여기에 주어져 있는 비저연파 기전력과 전류에 의한 평균 전력, 즉 전체적인 값은 이놈들을 싹 다 더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싹 다 더하게 되면은 875와트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째 문제입니다. 4단자 정수 ABCD 중에서 어드미터스 차원을 가진 정수는? 하고 물었습니다. 솔직히 요거는 바로 3번 고를 수 있겠죠. 일단은 간단히만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보면 우리가 4단자 정수 A, B, C, D 딱 표현했을 때 실상 이 A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 앞, B를 의미를 하죠. D는 전, 유, B를 의미를 합니다. B는요 임피던스 차원을 가지죠. C는요 어드미터스죠. 그래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꾸린 문제에서는 C를 물었지만 실제 관련도 문제를 보시면 B를 묻는 경우도 A를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챙겨놓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8번째 문제입니다. Z변환함수 이 친구의 최용값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연어 풀려면 이 Z변환에 있어서 최용값 정리가 어떻게 표현되는지부터 파악을 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복습 차원에서 이렇게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값 F0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시험값 F 무한대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시간함수 기준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시험값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우리가 관련도 문제에서 조금 자주 보는 게 라플라스 변환 기준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라플라스 변환 기준으로서 출값 정리와 지원값 정리에 대한 관계 수식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라플라스 변환 같은 경우에는 S가 시간함수와 반대로 무한대로 수렴을 합니다. 그리고 S 곱하기 라플라스 변환 함수를 하더라.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는 우리한테 필요한 Z 변환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초이값 정리부터 보면 실상 이 초이값 정리는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라플라스 변환과 똑같이 Z를 무한대로 수렴을 시킵니다. 다만 앞에 이어놈이 곱해져요. 그래서 라플라스 변환 같은 경우에는 S가 곱해진다면 Z 변환에서는 이어놈이 곱해지더라, 이렇게 대응시켜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실상 여기다가 이 Z를 무한대로 수렴을 시키게 되면 이 친구는 간단히 이렇게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고르는 문제 관련도에서 출제된 적이 있으니 참고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으로 체험값 정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실상 이 라플라스 변환에 있어서는 S를 0으로 수렴을 시키지만 Z 변환에 있어서는 얘를 1로 수렴을 시킵니다. 그리고 조건은 똑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리, 표현, 얘를 고르는 게 아니라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일단 이 친구가 될 거고요. 얘를 끄집어 와서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요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Z의 마이너스 1성. 실상 요거는 우리가 다 했으면은 1 마이너스 Z분의 1로 쓸 수가 있고요. 통분시키면 Z분의 Z 마이너스 1로도 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뒤에 fz 함수 이 친구 넣으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보면은 여기 있는 z, 여기 있는 z 약분될 겁니다. 근데 솔직히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가 이 z를 1로 수렴시켜야겠죠. 여기다가 1을 넣어보면 이거 자체가 0이 되죠. 그럼 이 전체는 그냥 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9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2단자망의 구동점 임피던스는? 하고 물었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히 이 인덕터와 이 커패시터에 대한 임피던스를 라플라스 변환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그냥 합성만 시키면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럼 저는 바로 이렇게 놓겠습니다. 일단 인덕터에 있어서 임피던스 표현은 SL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패시터 같은 경우에는 SC분의 1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인덕턴스와 커패시턴스가 싹 다 1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S로서, 얘도 S로서, 얘는 S분의 1로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얘를 그냥 그대로 합성을 조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둘이 병렬이기 때문에 병렬 합성을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합분의 곱렬.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직렬이기 때문에 앞에 거 그대로 붙여주면은 1 더하기 S 이런 식으로 표현 되겠죠.
그럼 정리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약분될 거고요. 우리가 통분을 한번 시킨다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S분의 S제곱 플러스 1분의 1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1 더하기 S 더하기 S제곱 더하기 1분의 S가 되어서 답은 1번으로 고를 수 있겠더라.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0번째 문제입니다. 회로에서 0.5옴 양단의 전압 V는 약 몇 볼트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요거를 계산을 하래요. 자, 일단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한번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지금 회로를 보니까 전류원이 한 놈만 있는 게 아니라 두 놈이 있어요. 자, 이처럼 전압원, 전류원 이런 것들이 여러 개 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은 여러 개 있는 것은 각각 쪽에서 해석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더하면 되더라. 중첩의 정리가 있구나. 요 놈이 있겠죠. 중첩의 정리 혹은 중첩의 원리.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요 놈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요 놈 기준으로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6A 전류원 기준으로. 자, 그러면 이제 요 놈을 처리해 줘야겠죠. 요 같은 경우에도 다들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 머릿속에 확실히 때려 박기 위해서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중첩의 원리를 쓸 때 예를 들어 우리가 해석하고자 하는 게 아닌 다른 게 있다. 그러면 그걸 처리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전압원을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탈락을 시키면 된다. 전류원을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 개방을 시키면 된다. 요거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봤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얘를 기준으로 계산할 거기 때문에 얘는 개방시켜서 조져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여기 걸리는 전압은 실상 여기 걸리는 전류를 파악을 하면 두 개 곱함으로써 표현할 수가 있을 거야. 그치요?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기 흐르는 전류를 그냥 I-라고 표현을 합시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얘를 뽑아냈기 때문에 지금은요, 딱 이렇게만 회로가 살아있어요.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전류 분배 법칙을 써가지고 이 전류 뽑아내면 되겠네. 그치요? 자, 그래서 이때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 전류 I- 전류 분배 법칙을 쓰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여기 있는 저항과 이 저항에 대한 합이 필요해요. 자, 일단 요 두 개를 바로 더해서 그냥 0.9라고 취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0.6 더하기 0.9가 될 거고요. 그리고 전류 분배 법칙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요 값이에요. 그쵸? 그럼 어쨌든 우리가 이런 수식을 꾸려야 되는데 이 위에 들어갈 값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대상이 아닌 남에게 들어가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죠. 자, 그 다음에 공급하는 전체 전류값 넣어줍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하시게 되면 2.4A 값이 나올 거예요. 물론 이 값을 우리가 구했기 때문에 두 개 곱하면 이놈으로부터 형성될 수 있는 전압값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 요까지만 해놓을게요. 왜? 우리가 어쨌든 얘를 가지고 또 여기 흐르는 전류값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최종적으로는 이놈이 여기 흘리는 전류값과 얘를 더해가지고 전체 값 뽑아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은 요거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2A 전류원 기준. 자, 이때 2A의 전류원이 여기 흘리는 전류를 I-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기에 필요 없는 건 좀 지우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어쨌든 우리가 얘를 기준으로 볼 거기 때문에 얘는 개방시켜야겠죠. 그럼 지금 남아있는 회로는 딱 이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흘리는 전류는 우리가 전류 분배 법칙을 가지고 뽑아낼 수 있겠다. 그죠? 그래서 바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보면 이제 이 회로와 이 회로가 병렬로 구성이 돼요. 그럼 얘를 합성을 하면 일단 1.1옴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쓰겠습니다. 0.4옴 더하기 1.1옴. 그리고 이 위에 들어가야 될 것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쪽이 아닌 남의 거. 그리고 제공하는 전체 전류.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시게 되면 이 값이 0.53A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뭐 체크는 안 했지만 실상 지금 체크를 해보면 이 6A의 전류원에서 여기에 공급하는 전류의 방향은 이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서 방금 했던 이놈이 여기에 공급하는 전류의 방향도 이 방향이었어요. 그렇죠? 즉 두 개의 전류원이 여기에 공급하는 전류 방향이 어떻다? 같더라.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체 전류는 이 둘의 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얘는 2.93A 되겠죠. 그럼 여기에 나타나는 전체 전압은
2.93이라고 하는 전류값과 여기에 있는 저항값을 곱하면 되겠구나 해서 계산을 때리니까 1.465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은 대략 3번 되더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는 중첩의 정리를 가지고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풀어볼 것이냐. 자, 태분한 등가 회로를 가지고 풀어볼 겁니다. 즉, 태분한 등가 회로로 바꾸어서 풀어볼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그림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주어진 회로에 있어서 각 부분을 좀 쪼개 볼게요. 자,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 볼 겁니다. 이 상태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텐데, 자, 일단 앞에 회로와 뒤에 회로를 보십시오. 자, 보시면요, 전류원과 병렬 저항이 합쳐진 회로예요. 우리가 이런 회로를 뭐라 부릅니까? 노턴 회로라 부를 수가 있죠. 맞습니까? 근데 우리는 노턴 회로를 태분한 회로로 바꾸는 방법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즉, 간단하게 뭐 이런 식으로 노턴 회로가 있다. 그럼 요거를 I, 요거를 RN이라고 놓겠습니다. IN, RN. 자, 얘를 태분한 등가회로로 바꿀 때에는 전압원과 직렬 저항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때 저항은 얘와 같더라. 그쵸? 그리고 여기에 전압원 값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이니까 이 두 놈 곱해서 쓸 수 있더라. 자, 저는 두 번째로 이 방법을 가지고 한번 지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 놈을요, 바로 태분한 회로로 바꾸어서 표현해 봅시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있는 저항은 그대로 이렇게 오더라. 0.65. 그리고 여기에 있는 태분한 전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 있는 전류와 얘를 곱하면 되더라. 그쵸? 그래서 곱하면 3.6V가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여기에 있는 이 끝에 부분도 우리가 바로 이렇게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우리가 왼쪽 회로는 전류원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압원의 방향도 지금 위로 향하고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방향이 지금 아래쪽을 향하네요. 그럼 얘를 우리가 태분한 등가 변화 시켰을 때는 그 전압원은 어느 방향을 가리킬 것이다? 요 방향을 가리킬 것이다. 그렇죠?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직렬 저항 3개 넣겠습니다. 어쨌든 이 회로를 우리가 이렇게 등가 변화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저항은 0.4, 그리고 전압은요 2개 곱한 0.8V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가운데에 있는 이 0.5ohm의 저항을 붙여보도록 합시다. 이렇게요. 자, 그럼 봅시다. 지금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봤는데, 자, 한 단계만 더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놈을 다시 보면 일단 이 전체적으로 전압원 2개가 같은 방향으로서 따져보면 얘가 이렇게, 얘가 위쪽으로 가니까 이렇게 합쳐지는 방향으로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를요, 한 번 더 합성을 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2개를 더하니까 4.4V가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것과 이놈을 더해 보겠습니다. 그럼 더하면 1ohm이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더하지 않은 나머지를 쓰면은 0.5ohm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도 실상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것은 이 0.5ohm에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쵸?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이 회로 전체에 걸리는 전압을 알겠다. 전체 저항을 알겠다. 이 회로 흐르는 전체 전류를 뽑아내서 2개 곱하면 여기 걸리는 전압이 되겠구나. 그래서 전류를 계산한 다음에 전압을 도출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 하나는 2개의 저항값 말고 전체 전압값 알겠다. 그러면 전압 분배 법칙 쓰면 되겠네. 그렇죠? 실상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일단 요것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걸리는 전압은 제가 그냥 V라고 쓸게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두 저항의 합 분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대상에 대한 저항값 그리고 전체 전압력.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 똑같이 1.47 정도에 대한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제가 중첩의 정리를 가지고 푸는 거, 태분한 등가효로 만들어서 푸는 거 이렇게 두 가지 안내 드렸는데 뭐 있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태분한 등가효로 바꿔서 푸는 게 좀 더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두 가지 안내 드렸으니까
나는 이게 편해 라는 게 있다면 그것을 토대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